개장 전 뉴스 보고 다시금 전략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투자 뉴스앤 전략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 장시영 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요 투자 뉴스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달 중순 한국과 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합니다.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여부를 놓고 그동안 무산 등 여러 소식이 나왔지만 결국 한국을 찾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가 2030년 2차 전지 세계 시장 점유율 40%를 목표로 국내에 50조 원 이상 민간 투자를 유도합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가 지난달 총 64만여 대의 완성차를 국내외에 판매하며 실적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넉 달째 실적이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여파에서 다소 벗어나는 분위기입니다. 롯데쇼핑이 영국 온라인 슈퍼마켓 오카도와 파트너십을 맺고 대한민국 온라인 식료품점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글로벌 탑티어 수준 역량 확보에 나섭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했던 독감 백신 스카이셀 플루 생산을 재개하고 수도 대상포진 백신 등 영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7% 증가한 3,14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자, 드디어 40여일 만에 코스피 2,300포인트를 탈환합니다. 과연 바닥을 찍은 건지 아니면 아직은 멀었는지 첫 번째 이슈로 진단해 볼게요. 아무래도 연준의 피봇 기대감이 일면서 시장의 결이 바뀌었죠.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만한 연준의 답변은 이제 내일 새벽 발표가 되는데 사실 연준은 고물가 지속에 따라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바닥을 잡은 건지 남인호 소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었던 표현을 우리 이혜수 앵커가 하셨습니다. 드디어 2,300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드디어 코스닥이 700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번 상승 배경은 크게 두 가지죠. 일단 연준이 통화정책 스탠스를 바꿀 것이다, 변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대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특히 홍콩 증시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조금은 더 사회주의 쪽으로 후퇴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으로 말 그대로 런차이나 그러니까 그 중국 자금이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좀 더 수혜를 봤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2,300포인트의 의미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2,300포인트는 목표점이 아니다. 2,300포인트는 기준점이 될 것이답니다. 이제 2022년도 불과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2,300에서 더 올라가는 것 혹은 더 내려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볼 때 2,300에서 더 위로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상승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일이죠. FOMC에서 향후 통화 정책, 통화 방향을 조금은 유화적으로 바꾼다면은 충분히 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만일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계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강공으로 우리는 중요한 건 경기가 아니다. 우리는 물가 잡는데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공으로 나온다면은 한 차례 정도는 더 조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입니다. 얼마 간다, 지수가 얼마 간다, 얼마 빠진다. 이건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수 얼마 간다 해서 우리가 큰 수익 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자산 배분을 잘 하셔야 된다. 항상 먼저 생각하실 것은 내가 주식 몇 퍼센트 가지고 있다가 아닙니다. 현금이 몇 퍼센트냐. 지금 20% 정도의 현금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냐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주식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지금 어떤 종목들이 움직입니까? 그 움직이는 종목주들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으셔야지만이 연말까지 좋은 성과를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닥을 제발 좀 잡은 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타랠리라는 소리 좀 듣고 싶네요, 올해 말에는. 자, 그럼 이어지는 이슈, 오늘장 가장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달 중순, 바로 빈살만 왕세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며칠 전에는 방한 취소 기사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다시금 번복하고 한 언론사에서 지금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다시금 한국을 방문할 거다라는 단독 기사가 나온 거죠,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동안 방한 여부를 두고 굉장히 좀 말이 많았습니다. 이제 온다 안 온다 말이 많았었는데 사우디의 실질적인 통치자라고 할 수 있죠.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이달 중순에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다. 사실 올해가 우리나라와 사우디의 수교가 60주년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해긴 한데요. 어쨌든
좀 외부적인 이슈죠. 뭐 미국이 껴있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번에 방한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일단 대략적인 일정을 살펴보니까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15일에서 16일 사이에 진행되는데요. 아마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현재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미국의 중간선거도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한할 때 뭐 큰 부담이 없을 거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방문한 거 보니까 2019년도 6월 달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지금 총리 입장은 아니었죠. 올해 9월 27일 날 이제 사우디의 공식적인 수반인 총리에 임명되고 나서는 사실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방안으로 무엇보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양국의 협력 확대에 맞춰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가 현재 지금 추진 중인 710조 원 가량의 초대형 프로젝트 네옴시티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이미 진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으로 인해서 더 협력 관계가 굳건해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동안 MBS 이분의 방안이 불확실해지면서 건설 관련 기업들이 불이 붙다가 말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듯하니까 건설 관련 기업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뭐 전자 관련 기업들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주, 삼성전자 관련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또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이렇게 방한 취소 소식에 실망 매물이 강하게 출회됐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종목들 중심으로 또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겠죠, 장시영 차장님?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그 가장 유력한 수혜주로 손꼽히고 있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추세를 엄청나게 타고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뭐 이제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첫 삽을 뜨고 첫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빈살만 회장의 국내 방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식 쪽으로 좀 연관을 한다고 하면 중소형 건설사라든지 또 관련된 다른 대형 건설사들, 해외 수주가 기대되는 대형 건설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은 충분히 좀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빈살만 회장하고 단독으로 면담이 가능한 사람이 국내에서는 이재용 회장뿐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면 삼성 쪽에 어떤 수주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이미 이 네옴시티 관련된 철도, 터널 공사 수주가 있었고요. 추가적인 어떤 수주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어떤 네옴시티 관련해서 빈살만 그 왕세자가 방한을 한다, 안 한다, 뭐 취소가 됐다, 다시 진행이 된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실망 매물이 출회됐다기보다는 건설주들 자체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건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이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 어떤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해서 건설주들의 만약 해외 수주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연말까지 충분한 좀 모멘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도 좀 살펴보시고 뭐 저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을 우선적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 건설주들 좀 힘 좀 내줬으면 좋겠네요. 12월 초 또 원희룡 장관이 사우디로 직접 가서 프로젝트 수주전을 펼치는데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 성신양유와 함께 동행한 것이라고 지금 알려졌으니까 그 소식까지 좀 체크해보시면서 관련주들 추가 상승 흐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2달 만에 앞자리가 6으로 바뀐 우리 육만전자, 삼성전자 이야기 해볼 텐데요. 남민 소장님, 어제 이 시간 우리가 삼성그룹주들의 수조원대 뭉칫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기사를 다뤘는데 그 이야기가 나온 이후 바로 삼성전자, 육만전자를 회복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장 맏형, 큰형이라고 볼 수 있죠. 삼성전자가 힘을 내니까 어제 우리 종합주가지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0포인트, 700포인트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같은 반도체 회사인 하이닉스보다 좀 더 강해요. 저는 그 차이를 이렇게 봅니다. 하이닉스가 지난번 내년도 생산을 조금 조절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이닉스는 수익성 중심으로 포커스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생산 줄이지 않겠다. 우리 계속 시장 마켓시에 늘리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수익성보다는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축구로 말한다면 하이닉스가 약간 수비형이라면은 삼성전자는 공격형으로 나가고 있는 뜻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외국인 투자가들의 점수가 높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군들의 매매 방법이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시총 순위를 보는 겁니다. 시총 순위 15위권까지는요. 시총 순위가 올라가면은 곧바로 뭐가 들어온다? 수급이 들어옵니다. 왜?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하기 때문에. 반대로 시총 순위가 내려간다고 하는 종목도 있을 수 있죠. 뭐 지금 한 칸이지만 SK 하이닉스가 지금 3위에서 4위로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왜? 오히려 매도가 나옵니다. 누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런 매매 방법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시총 1위에서 내려갈 일이 당분간 없을 텐데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점유율입니다. 불과 보름 전, 한 달 전만 해도 삼성전자의 전체 시가총액 비해서 20%였습니다. 어제 종가 얼마입니까? 22%입니다. 그게 뭐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6만 전자가 삼성전자의 목표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금년 말까지 적어도 저는 뭐 7자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그런 정도로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 6만 4천 원까지는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6만 4천 원까지 추가 상승을 기대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삼성전자 주가가 매해 보면은 연말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외국인도 지금 시점에서 꾸준히 사주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나오고 있는데 장시영 차장님은 삼성전자 바닥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메모리 업황,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자체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좋아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 여전히 뭐 재고도 쌓이고 있고 뭐 디램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다거나 서버 쪽의 어떤 증설, 그러니까 전방업체, 서버업체들의 증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수요가 폭증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업체들의 어떤 각각의 업체들의 감산 이슈라든지 또는 투자를 줄이는 이슈라든지 여러 이슈들이 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자체가 저는 사실은 바닥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잡았다라는 것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폭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상방의 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저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지선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수도 지지선을 확실히 좀 잡은 것 같고 그렇다면 저항이 어느 정도 수준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분명히 저항이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까지는 주가가 랠리를 좀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수 종목을 구성하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인덱스 수급이라든지 패시브 수급들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 자체로 삼성전자 기업 자체로만 본다고 한다면 인위적인 어떤 감산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놓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방송에서 감산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단합의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감산에 대한 언급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라인별로 차별화를 두면서 자체적으로 감산 아닌 감산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마이크론이라든지 해외 업체들은 감산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디램 가격의 변동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감산을 따라가지 않고 재고를 쌓고 실적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앞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점유율을 더욱더 확대하려고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해외나 어떤 다른 업체들이 감산에 나서면서 캐펙스를 줄이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캐펙스를 늘리고 또는 유지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메모리 업황이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더 긍정적인 효과로 나비 효과를 좀 불러올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체력을 믿고 이런 어떤 증설 결정이라든지 투자 결정을 긍정적인 어떤 시각에서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장기적인 전략에는 사실 삼성전자를 지금 시점에서도 매수해서 바이앤홀드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시장 분위기로만 놓고 본다면 앞서 언급드린 대로 저항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연말까지만이라도 최소 연말까지만이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연말까지만 한 6만 3천 원 정도에서 6만 5천 원 정도 수준까지, 크게는 6만 5천 원 정도 수준까지,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그 정도 수준까지는 랠리를 조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남인호 장님, 장시영 차장님 의견이 비슷하네요. 6만 3천 원에서 6만 5천 원 선까지 반등 가능하다. 삼성전자 이야기 진단해 주셨고요.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네요. 전년 동기 대비 5.7% 상승하면서 3달 연속 5%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당분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고금리 스탠스는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죠. 대형주 중심의 순환매는 어제도 지속됐습니다. 바로 전거래일의 주인공 LG화학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LG화학, 석유화학은 다소 아쉬웠지만 첨단 소재가 너무 잘해줬습니다. 첨단 소재가 이끈 역대급 실적에 시총 50조 원대 기업이 11%나 급등을 했죠. 남인호 회장님.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영 대표님. 네. 네, K바이오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바이오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일단 바이오주가 좀 움직여줘야지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뭔가 원활하게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신 바이오주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들 그리고 우리가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의약품 박람회 CPHI 2022가 막을 열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거의 3위권 안에 드는 굉장히 중요한 박람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유럽에 있는 도시들을 돌아가면서 열리고 있는데요. 일단 CPHI 같은 경우는 원료 의약품 그리고 완제 의약품 그리고 CRO, CMO 등 모든 제품들 다 다룹니다. 이에 따라서 최대 비즈니스 마켓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총 170여 개국이 참여를 하고 2,500여 개의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번에 참가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부스를 꾸린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총 62개 기업으로 지난해에는 20개 정도가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62개의 3배 정도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우리 아까 자막에 나갔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SK팜테코, 셀트리온, 대웅제약, 유한제약 등이 이번에 참가를 해서 서로 이제 뭔가 비즈니스 파트너를 좀 구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어떤 이슈들을 한다고 하고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제일 중요한 이제 위치에다가 또 크게 부스를 차린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과연 앞으로 또 얼마나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또 생길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들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일단 이번에 참여한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바이오주들 쪽 좀 빨리 수급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움직임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제약바이오 이야기 다뤄봤습니다. 지금 그럼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장시영 차장님은 탑픽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고 예를테면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을 하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유동성이 어느 정도 풍부한 시점이 아닌 조금은 줄어드는 그리고 물가 자체가 앞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런 현 시점의 상황에서는 제약바이오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돋보이는 이런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국면을 이제 디플레이션 붐 국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는 인플레이션 버스트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버스트와 디플레이션 이 붐 국면에 사실 중간 단계에 걸쳐 있는 상황에서는 제약바이오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더 좋아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 단계에 있을 때 미리미리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선별적인 피킹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 업체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머크라든지 암젠, 존슨앤존슨 같은 대형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미 주가가 신고가이거나 추세를 만들고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바이오 역시 투심이 때마침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제가 지난주 시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두 종목을 저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국내 종목들 중에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업체들의 신약 개발 업체들 물론 좋습니다. 항암제라든지 다른 기타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바이오 회사들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인지되고 있지 않다면 쉽게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1상을 성공했다든지 임상 2상을 성공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고 나서 단기적인 어떤 매매로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 그리고
앞으로 사업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충분히 주가를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주식으로 저희가 가져갈 수 있거든요. 포트폴리오를 꾸려갈 수 있는데 왜 제가 신약 회사들보다 이런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들을 좀 피킹을 했냐면 다국적 제약사들은 현재 신약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술 이전 그러니까 중소형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을 하고 그 중소형 제약사들로부터 기술 이전을 도입해서 그 부분을 이제 이 약을 출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걸림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 CDMO 사업에 적극적으로 조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그 성장성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바이오시밀러 사업 역시도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려가면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과 성장성을 동시에 겸비한 제약바이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 다국적 제약사들과 좀 비견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국내에서 관련된 어떤 성장성을 찾고 실적이 좀 담보되는 부분들의 어떤 종목을 좀 찾는다고 한다면 지금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현재 포트폴리오에 연말까지는 충분한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오히려 내년까지도 시장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섹터 내의 종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LG화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잘 나와서 어제 11% 급등했죠, 소장님? 네, 그렇죠. 자, 금년도 2022년도 미운 오리상을 준다면 저는 머뭇거리지 않고 LG화학에게 주겠습니다. 금년 초죠.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시킴으로 해서 LG화학의 주가도 100만 원 넘던 주가가 50만 원까지 반토막이 돼버렸고 또 시장에도 매우 부정적 영향을 준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미운 오리가 알고 보니까 약 10개월이 지나고 이제 11개월 지나고 보니까 뭐가 됐죠? 사실은 아름다운 백조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LG화학은 말 그대로 아직까지도 모든 산업, 모든 이런 생산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화학업종의 주력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LG에너지엔솔을 물적 분할시켰다 해서 다 정리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81.8%라는 말 그대로 안전히 LG화학 회사라고 봐야죠. 그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LG에너지엔솔 시가총액이 130조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에서. 그러면 거기에 81%면 적어도 100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LG화학에 어제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LG화학의 시총은 얼마입니까? 불과 50조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할인율이 50%가 넘게 작용됐다는 얘기인데 이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최소한도 할인율은 20에서 30% 적용한다면 LG화학의 시가총액은 지금보다도 약 한 적게는 20, 많게는 30%가 더 올라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어제 단기 급등 그런 대형주가 11%나 올랐기 때문에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볼 때 LG화학의 70만 원은 결코 과도한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장시영 차장님 LG화학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기사에서 소재 양극재 부분, 그러니까 LG화학의 첨단 소재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LG화학의 이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분야는 사실 얼마 전의 일이 아닙니다. 이 LG화학이 처음 2차 전지를 만들고 개발할 때부터 소재 양극재 사업 분야는 계속해서 같이 해왔던 분야이고요. 애초부터 LG화학이 해왔었던 분야입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의 어떤 2차 전지 셀 사업 쪽에 LG화학이 좀 집중을 하면서 부각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내에서 단연 탑3 안에 드는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캐파 역시도 가장 먼저 공장을 크게 증설을 하고 가지고 있었던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GM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그 GM의 포스코 케미칼과 물량을 양분해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포드사와 추가적인 어떤 계약건도 좀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감히 판단하기에는 포스코 케미칼도 그 물량을 혼자서 다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증설이 차분차분하게 차곡차곡 이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지만 포드 역시도 빠르게 물량을 조금 받고 싶다고 한다면 업체를 좀 이원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수주도 같이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조금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OP는 9천억 원 이상이 좀 나왔습니다. 이미 실적을 발표한 전지 부분의 어떤 사업
이 성과가 굉장히 조금 컸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부분별로 보면 석유화학 사업이 930억, 그리고 첨단 소재, 양극재 분야죠. 4,160억, 전지가 5,219억 원을 좀 달성을 했는데 석유화학 부분이 크게 좀 부진을 했지만 첨단 소재와 2차 전지 쪽의 호실적이 이 LG화학의 호실적에 대한 어떤 견인을 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첨단 소재 대부분이 양극재 쪽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데요. 결국 전지 관련 사업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전체 사업 부분의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석화는 주력 제품인 모든 어떤 PVC라든지 ABS 스프레드가 중국 쪽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크게 좀 감소가 된 부분이 있고요. 전기 보수 비용까지 좀 저해지면서 좀 실적이 좀 부진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매출은 53조, 영업이익은 3조 7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첨단 소재 사업 부분의 22년 매출액이 8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년 이후에 양극재의 어떤 판가 조정도 출하량 증가로 매출이 크게 좀 오를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어서 첨단 소재 이익 규모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시점에서 이제는 최고의 시점으로 좀 나가가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어떤 사업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연말을 지나서 내년에도 큰 호실적을 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잡았을 때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따라잡아 보시면서 주가 수익률을 좀 도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별 소식으로 마무리해 볼 텐데요. 롯데쇼핑 이제 쿠팡과 마켓컬리, 이마트를 잡기 위해서 영국 온라인 슈퍼마켓 업체와 손을 잡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오카도라는 기업이 예전에 한 20년 전에 나온 기업인 것 같은데 이제 매장이 없는 슈퍼마켓, 온라인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이게 진짜 성공할까? 성공하면 정말 대박인데라는 그런 표현을 사실 몇십 년 전에 쓴 적이 있었는데 엄청 성장했습니다. 그것과 연관된 내용인데 롯데쇼핑이 영국의 유명 온라인 슈퍼마켓 오카도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온라인 그로서리 주문부터 배송 전 과정을 다루는 통합 솔루션인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을 이번에 도입한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를 통해서 2032년까지 국내 온라인 그로서리 시장에서 5조 원 매출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신세계 잡겠다, 이마트 잡겠다, 그리고 쿠팡 잡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롯데그룹이 굉장히 뭔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합니다. 사실 롯데그룹 하면 이렇게 돈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잘 안 하는 기업으로 유명한데 최근에 보시면 이제 유상증자도 하고 있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뭔가 바라는 바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어쨌든 이런 오카도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오카도와 함께 2025년 첫 번째 CFC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자동화 물류센터라고 하는데요. 이걸 시작으로 2030년까지 1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총 6개의 CFC를 선보인다라는 이런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좀 벌려놓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카도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이제 온라인 매장이 없는 온라인 슈퍼마켓 업체로서 시작한 오카도가 온라인 배송 전문화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한 20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유통기업으로 이제 올라선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영국에서 운영한 오카도 슈퍼마켓은 정시 배송 그리고 이제 바구니 정확도를 보통 이제 퍼센티지로 많이 체크하는데 97% 이상입니다. 거의 오류 없이 정시 배송을 잘 한다라는 그런 기업이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해도 얻을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서 롯데의 어떤 그로서리 경쟁력이 한층 이상 강화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뭔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관련주들 많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 롯데 관련 기업들이 있을 것 같고 반대에 또 이게 또 경쟁업체로 떠오르게 되면은 또 이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이제 온라인 쇼핑 관련 쪽은 경쟁이 좀 더 심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주들 투자하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인사이트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